안녕하세요. 자연철학 전공하는 최종덕입니다. 저는 상지대학교 명예교수고요. 현재는 이제 이 현대자연철학 그리고 고대 동서사상 비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충천철학도서관의 이달의 철학책 소개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의 책을 동시에 소개해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책은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 7대학 교수로 있는 프랑스와 줄리앙 이 동서 비교 철학자 전공 비교 철학 전공 인 프랑스와 줄리앙의 두 권의 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프랑스와 줄리앙 책의 이 책은 하나는 이제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이 나온 책은 전략입니다. 왜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소개시켜 드리는가라는 이유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중국 프랑스 동양 철학자가 본 중국 고대 사상의 철학적인 이해를 우리가 접근할 것이고, 그러한 동양 철학의 그러한 고대적인 사유 방식이 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는가라는 책이 두 번째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전 철학을 원리적으로 철학적인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0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된 두 번째 책 전략으로 이어지면서 두 권의 책을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방식의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줄리앙은 지금 파리 7대학 교수고 지금 현재 프랑스 중국학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그다음에 7대학 현대사상연구소 소장도 거쳐갔고 몇 년 전에는 한국에도 한번 왔었죠. 이 사람은 1970년대에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중국 철학을 공부를 했고, 곧장 자기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서 박사학위는 그리스 철학으로 그리스 철학 전공자인데 루시인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 철학과 중국 철학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키고 어떻게 종합시키고 또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대인에게 어떤 문제점을 던져주는가라는 데 많은 시사점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또 이 사람의 책은 아까 제가 소개시켜 준 책 외에도 한 15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권 정도가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이 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그리스 철학과 그다음에 중국 고대 철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러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우선 두 사상의 차이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차이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철학자들이 내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권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좀 나타났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헤겔입니다. 헤겔이 접했었던 그 당시 헤겔이 접했었던 중국 철학 혹은 인도 철학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 기인했었는지 철학은 헤겔은 중국의 동양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된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죠. 자, 그거는 우리의 중국과 서양이 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던 그러한 18세기, 19세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요즘 굉장히 유명한 멜로퐁티는 동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많이 잘 알려져 있죠. 멜로퐁티조차도 이 동양 철학을 서양 철학에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유치한 수준, 유아적인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멜로퐁티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중국 철학이 유치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동양 철학이 유치하다 하더라도 서양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유치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프랑스 줄리앙이 볼 때 바로 이러한 표현조차도 이거는 동서를 제대로 수평적으로 평행적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줄리앙이 보는 그러한 중국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시작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 책에서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다라고 하는 1998년도 책에서, 물론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이제 그 10년 후인 2009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이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책을 먼저 좀 간략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20세기의 논의를 얘기한 전략이라는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서양의 그리스 철학과 중국 철학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벌써 그리스와 중국이라는 표현을 4번 이상 사용했는데 독자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좀 유의 있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리스 철학이 바로 그리스 철학이라고 해서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는 오늘 현대의 21세기의 그리스에 국한된 지역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양 고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어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정치, 사회, 지리, 문화적인 21세기의 중국이 아니라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시대를 풍미했었던 선진 유가 시대에 마이너스 500년경, 500~600년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한 중국 고대 사상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하는 하나의 상징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리스 고대 철학, 중국 고대 철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중국과 그리스 라고 하는 프랑스 줄리앙이 표현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먼저 중국과 서양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서양의 그 핵심적인 고대 사상의 그러한 틀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많이 알다시피 서양 철학의 근간은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느 누구도 이의는 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학에서는 그것을 존재론의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벌써 여기서 어려운 말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지만 철학에 관심 있는 독자라고 그러면은 아주 귀가 닳듯이 존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플라톤이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 언어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존재, 이런 책, 여기 옷, 안경, 이렇게 경험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에 있어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불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스스로 모순이 없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또 완전함과 비슷하지만 완벽성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보편자인 것이죠. 플라톤은 거기다가 이데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서양 철학은 2000년의 서양 철학은 플라톤 이데아의 철학의 하나의 주석이다라고 말한 20세기 초반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이 서양의 그러한 플라톤의 이 존재, 플라톤의 이데아 혹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유일성, 절대성, 무모수성, 독립성, 완전성, 불변성 이러한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존재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존재는 보편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플라톤에 있어서 이데아로 나타나죠. 기독교 후일 500년 이후에 로마가 등장하고 나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 존재 자리에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들어옵니다. 혹은 해결은 그것을 절대정신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법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법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 철학에 있어서는 존재의 철학이 2000년을 지배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동양 철학, 특히 이제 중국 고대 철학에서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위상 대신에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줄리앙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존재와 대비되는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철학 교과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로 생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기본적인 존재의 특징은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불변하죠. 이러한 존재와 다르게 중국 고대 철학에서 말하는 이 사유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완전성하고 거리가 멀죠. 독립적이지도 않아요. 다른 온 사물이 이 세계, 이 만물의 존재들이 전부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철학처럼, 서양의 존재론처럼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다중적이고 그다음에 다수적인 그러한 이 자연의 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자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자연이란 말은 물론 네이처를 이제 19세기 말에 번역한 자연의 개념하고 다르게 2500년 전 중국에서의 자연은 자자와 연자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인의 그런 출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연은 그 말 그대로 결과와 원인 사이에 그 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그 인과관계의 끈이 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스스로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중국 고대의 자연이죠. 그래서 현대 우리가 얘기하는 네이처를 번역한 자연의 개념과 좀 다르다. 이 자연의 개념이 바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지 않지만 무엇인가 생성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생성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제 프랑스 20세기 초반의 철학자 중에서 유명한 들레즈가 있습니다. 뭐 들레즈는 워낙 여기저기 많은 책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들레즈의 기본적인 철학은 플라톤의 존재론 지배에 있었던 2500년 동안의 그러한 흐름들을 하나의 거슬러 가는 새로운 생성과 변화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어떤 철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사용하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생성과 변화의 철학, 즉 플라톤의 불변과 완전성의 철학에서 탈출해서 좀 더 새롭게 이 세상, 이 세계의 원리를 혹은 원리라는 말조차도 사용하지 말고 이 세계가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 게 들레즈의 기본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들레즈가 볼 때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새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조가 아니라 있는 유에서 또 다른 변화된 유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뭐냐? 이미 존재해 있는 유를 거기서 배치만 바꿔서 새로운 유로 생성하는 것. 이게 바로 생성이고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의 이제 유명한 표현들 있죠. 아장스망. 아장스망이라는 게 바로 뭐냐? 있는 존재를 새롭게 배치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인 그러한 유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다시 줄량의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 제목에서 말하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부터 또 해야 됩니다. 현자에게서 고정관념이 없다라고 할 때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그러한 이데아, 그러한 보편자, 그러한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원어에서는 고정관념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고정이란 맛이 없이 그냥 관념이라는 뜻만 갖고 있습니다. 책 원어에서는. 근데 이제 번역할 때 고정관념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는데 뭐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관념 앞에 수식어 고정자가 붙어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은 제가 앞서서 말했었던 들레즈의 생성, 그 다음에 존재와 대비되는 변화의 상황들을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러한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모순 없고 독립적이고 완전하고 불변한 그러한 관념의 존재론과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의 현자들은 그러한 고정된 관념에서 탈피해서 바로 들레즈가 얘기했었던 새롭게 아장스망된, 새롭게 배치된, 창조됐지만 무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유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사고의 지평선을 바로 프랑스 줄리앙, 이 책의 저자인 줄리앙은 그것을 고정관념이 없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고정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 비교하는 줄리앙의 전략은 목적론입니다. 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 존재는 항상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를 목표로 해서 그 목적점에 도달한 것을 우리는 절대 존재 혹은 보편자 혹은 신 혹은 절대정신 이데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 목적론으로 지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적론 이제 텔로스죠. 이 텔로스는 항상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떠한 정해진, 즉 고정된 관념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중국 사상에서 말하는 이 생성과 변화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어떤 말인가? 자, 목적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텔로스를 19세기 말에, 그 벌과 얼마 안 된 것이죠. 150년밖에 안 된 용어입니다. 텔로스라는 말을 목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앞에 목자는 눈목자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있죠. 표적의 어떤 표적점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지향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 그 번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즉 사실 뭐냐, 이 동양 철학 전반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그리스 전통의 개념들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진유가에서는 시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시중이라는 시간 시자 그다음에 가운데 중자죠. 어떻게 그 시간 시의적절하게 이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정해진 목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른 이 목적론과 비교해 가지고 다른 표현 설명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 전통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 전통 이후에 500년 후에 등장한 기독교가 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서에 첫 번째부터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니라. 여기서 이 나는 길이요 할 때 이 길이 바로 선진유가에서 말하는 도입니다. 길도자죠. 자, 뜻으로는 혹은 용어로는 똑같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성서에서 나오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존재, 즉 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지향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아주 딱 주어지고 정해지고 정해진 그런 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말하는 길, 여기서 이제 선진유가, 즉 공자가 말하는 도, 그 다음에 노자, 장자가 얘기하는 도, 이거 다 통합적으로 볼 때 공자에서 말하는 공자라고 하지 말고요. 공자, 노자, 장자 다 포함한 선진유가의 이 길은 이 성서에서 말하는 길과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왜? 첫 번째, 도가에서 말하는 그 도의 길은 목적점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완전하고 유일하며 모순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길을 제시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의 도는 어떤 목적을 배태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그 길인 것입니다. 즉,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나의 행보, 지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옆에 있는 들국화도 보고 그 다음에 돌부리에도 부딪히면서 그 다음에 구름도 맞이하면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길인 것이지 그 길의 목적점 절대적인 그러한 목적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양의 길은 지금 이 저자 줄리앙이 얘기하는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이 길은 이 길로 따라서 가면은 아주 안전한 그러한 미래를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 속에 모든 존재의 본질과 주체와 그 다음에 자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아 본질은 영원하고 유일하며 그 다음에 불변하다라는 뜻이죠. 자,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줄리앙이 그러한 말했었던 고정관념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길은 사실은 뭐냐? 영원한 길도 아니에요. 그리고 길이 유일한 길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풀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내가 주어진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깨닫는 그러한 방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줄리앙은 영어로 리얼라이즈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 현재 순간순간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미래와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현재에 중심을 두는 거죠. 이게 바로 시중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초점을 둬서
그 현재성에 초점을 둬서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 이 길이 나의 길임을 깨닫는 과정이지, 바로 그 깨닫는 과정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다라고 하는 책 한 330쪽 되는 이 책은 크게 그리스 철학을 존재 철학이라고 보고, 이 동양의 사유를 지혜의 사유라고 이러한 설명을 위해서 이러한 대비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지혜의 철학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줄리앙은 무관념이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지혜는 이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관념이 없음, 관념에서 탈출함, 초관념, 무관념은 이제 그 도가 철학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무의와 연관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양의 사상은 지혜로부터 출발하고, 그 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서양의 철학이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대비해서 동양 고대 사상, 즉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이런 고대 철학자들의 사유 방식은 관념이 없음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관념이 없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무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 사상을 줄리앙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양의 지혜를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관념이 없음, 관념을 떨쳐버림, 관념에서 탈출함, 이러한 무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줄리앙은 노노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뭐 지금 이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계단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만 좀 던지자고 하면요. 노노 자한편에 나오는 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이렇게 한자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풀어서 설명하면은 무의, 즉 특권적인 관념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필, 고정된 필연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서양의 존재론의 철학을 이렇게 자꾸 염두에 두면은 그와 대비된 개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세 번째, 무고, 즉 고정된 입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무아, 이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바로 이 지혜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노노의 자한편 이야기를 이제 줄리앙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리앙이 제시하는 뭐 관념에서 벗어남, 무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리앙이 들은 인용문은 위정편에, 노노 위정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데, 자활군자 주의불비,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위는 비부주하다. 아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군자는 주의불비다. 주자는 이제 두루두루 아주 넓게 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의불비, 불비할 때 비자는 비교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는 편협성에 빠지죠. 그래서 편파적이 되고 기존의 선입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비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군자의 덕목인 거죠. 반면에 소인 비부주다. 소인 비부주는 뭐냐? 결국은
이 두루두루 넓게 보는 그러한 안목을 놓치고 자기의 그 편협성에 빠지고 만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에서 인용한 두 가지 어구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이야기고, 이러한 이 책에서 말하는 무관념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그 무관념을 통해서 무의가 개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유가보다는 도가 사상의 핵심이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의라는 건 도가만의 전형물은 아니에요. 선진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된 말이죠. 그래서 이 무관용을 설명한 다음에 무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줄리앙은 이 책에서 고대 중국 사상을 유가만이 아니라 도가, 특히 이 장자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줄리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를 설명을 합니다. 이 무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무의란 별게 아니다. 바로 무관용에서 출발하는 게 무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보면은 유가에서 말하는 더 구체적으로 논어에서 말하는 무관념과 도교, 즉 노자의 도덕이나 아니면은 장자에서 말하는 이 무의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줄리앙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중국 철학을 유가와 도가의 양대 뿌리로 많이 보죠. 그래서 그 차이를 너무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줄리앙은 이 도가와 유가의 차이를 강조보다는 사실은 이 두 흐름이 서로 접목되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 중국 고대 철학에 관심 있는 독자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혹은 무의에 대해서 한번 몇 번 들어본 사람, 이 정도로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청정자연, 초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서서 하는 행동보다, 즉 유의보다 나서지 않고 물러선, 그 다음에 초연함, 이러한 아주 어떤 초탈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무의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줄리앙은 이러한 무의에 대한 이해 방식이 바로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를 왜 초탈함과 초연함, 수동성, 그 다음에 청정자연, 왜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것이냐? 그게 잘못됐다.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와 무의를 유가에서 말하는 무관념과 연결시켜서 이 무의를 그렇게 신비한 어떠한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하는 그러한 생활의 방식으로 무의를 설명하려는 것,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책 줄리앙의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은 이 동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와 대비되는 지혜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재를 설명을 드렸죠. 그 존재와 대비되는 중국의 지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론과 무관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무의와 무관념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목적점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의 상황에 맞춰가는 순리, 즉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만물지 자연이라 해서 이제 만물을 도와가지고 만물, 즉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이죠. 자연 스스로
그리고 자연 저절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스스로와 저절로라고 말을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목적점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그러한 흐름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저절로, 그 다음에 그 스스로 자연이 흘러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순리일 뿐이지, 내가 나서서 앞에서 어떤 목적점을 지향해서 행동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순리의 철학, 지혜의 철학은 이제 서양의 존재론과 대비해서 변통론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존재는 이 출발점,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점이 있죠. 끝점은 이데아고 유토피아도 되고 어떠한 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중국 고대 철학에서는 무시무종이라, 이건 뭐 불교 용어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지혜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도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중국 사유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20세기 하나의 삶의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번역된 이 전략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책은 프랑스 비즈니스맨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중국 철학의 기초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다라고 하는 좀 더 철학적인 사유를 담은 책을 같이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책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서양의 존재론과 대비된 중국의 지혜론, 즉 혹은 무의론이 어떻게 이 삶의 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잠시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손자병법을 사례로 듭니다. 근데 손자병법은 아주 중국의 손자병법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손자병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전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 전투 전략과 계획을 담아 있지 않은 책입니다. 서양에서도 물론 이제 BC 2세기경에 플루타크니키의 전략에 관한, 전쟁에 관한 책들이, 문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러한 책에서는 어떻게 적군과 대처해 가지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서 진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이 전략 계획이 나지만 손자병법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전투 계획이 등장되어 있지 않다. 단지 뭐냐? 이 손자병법에서는 형세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형세라고 할 때 이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인식이에요. 상황인식은 그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세할 때 세라고 하는 거는 잠재력이라고 표현을 이 줄리앙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을 굳이 파괴하지 않고 적군을 다 사멸시키지 않고 거꾸로 적군이 스스로 우리 아군에게 기울도록 하는 그러한 때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손자병법의 형세론이거든요. 그게 아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죠.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과 진짜 피 흘리면서 싸우다가는 아군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전투라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말을 하는 것은
적군을 사멸하지 않고 적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거꾸로 적 스스로 아군에게 기우는 그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혹은 스스로 그다음에 저절로 그러한 형세를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더없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뭐 음모, 계략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의 지혜론이 기반된,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양의 존재론과 다르게, 서양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존재 아니면 비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true고 비존재는 false예요. 그래서 모든 서양 존재론의 틀은 존재와 비존재, 이런 이분법으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쟁론에서도 존재론에 기반한 전쟁론은 승리 아니면은 패배입니다. 자, 반면에 중국의 시중론, 중국의 지혜론에서는 존재 아니면은 비존재라는 것이 배중률적으로 서로 모순관계로 이거 아니면 이거야 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양의 그러한 기하학적인 사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음과 없음이 어떻게 공존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인이지만, 비록 동양이지만 서양 교육으로 우리는 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정관념에 쉽게 사로잡혀서 존재와 비존재, 있음과 없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줄리앙은 이런 질문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태어난 기초 토대들, 즉 고정관념을 붕괴시키거나 그 고정관념에서 탈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승리 아니면은 패배라고 하는 그러한 이분법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고 싶어요. 어떤 전쟁이든 간에 패배하려고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럼 뭐 동서양, 고전, 현대 무관합니다.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것인데 이기는 방식이 이분법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적군 스스로가 나에게 오게끔 하는 그러한 기다림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무작정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힘을 점점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잠재성이거든요. 그러한 잠재성을 보여주는,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이 전략이고, 이것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도 눈에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그러한 경쟁 논리에 매몰되어서 무조건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것, 그런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상대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 또 옆에 있는 상대가 바로 나를 또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삶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무관하게 상대가 스스로 나한테 넘어올 수 있도록 나의 관점을 크게 키우는 것이 바로 삶의 전략인 것이고, 이런 삶의 전략이 바로 줄리앙은 고대 중국 지혜론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서양의 존재론과 중국의 지혜론, 다시 그리스의 존재론과 중국의 지혜론을 대비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미사여구 방식으로 중국의 지혜론을 선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줄리앙도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지혜론이 절대적인 그러한 삶의 지표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서 말했듯이 지금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독재 정치, 경제 불안정,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와 이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 고대 철학의 그리스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상징어는 프랑스와 관계없이 중국, 조선,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관계없이 미국이건 관계없이 독일이건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의 철학적인 고전 철학의 하나의 토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이 중국의 지혜로는 지금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 삶의 수양론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지만은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과 충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중국의 이익, 즉 군자, 대인의 이익은 개인이 말하는 이익하고 좀 다른 것이거든요. 개인의 이익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경쟁에 매몰된 자기 개인 이기적인 이익이라고 그러면은 이 군자의 이익이라고 하면 공동체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이익을 공동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과 충돌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길을 찾아가는 상황 의식이 너무 느리고 좀 지나치게 개인의 깨달음에 의존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스템과 충돌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약점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유교의 공동체주의 혹은 유기체주의라는 것이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집단이 갖고 있는 지배 권력의 과잉 지배 권력 혹은 독재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론에 병립하는 통치 개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처럼요, 민주주의처럼 시스템 정치가 부족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약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줄리앙은 이 고정관념을 탈출하기 위해서 선진유가 중국 고대 철학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이 고정관념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틀은 그리스 고대 철학에도 굉장히 있다. 예를 들어서 에피쿠로스 뭐 등등. 그래서 이게 이 책의 설명을 위해서 서양의 존재론과 그리스의 존재론과 중국의 지혜론을 굳이 이렇게 대비적으로 구분을 했긴 했지만 이게 절대적인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도 사실은 이 서양과 같은 존재 논리학이 발달한 게 있거든요. 그 사례로 노노를 이 책에서 노노가 아니라 묵자를 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서양에서도 에피쿠로스나 여러 등등의 플라톤 전통하고 다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꼭 중국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중국의 지혜론을 그리스의 존재론과 대비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지혜론의 어떤 절대적인 위상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부터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끈을 단초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책을 독자 여러분에게 아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